50대 한국인 탐험가가 이라크를 여행하게 되었고 일부 다처제가 아직 남아있는 바르잔 부족이 있는 독특한 오지에 가서 30대 이라크 처녀 3명을 동시에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태영은 50세의 나이로 한국에서 나고 자란 후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 후반부를 더욱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한 인물이었다. 그가 40대 후반에 한번 큰 병을 앓고 난 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걸 하자. 늦기 전에 세상 곳곳을 돌아보자. 그런 결심을 품고 회사를 퇴직한 후 여유 자금을 모아 전 세계를 탐험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여행 목적지는 매번 바뀌었지만 올해는 이라크였다. 이전부터 이라크라는 나라가 동서양의 가교로 불리며 풍부한 유적과 문화가 혼재한다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소수민족 다양한 종교 세력, 그리고 역사 유적들이 곳곳에 깃든 곳이라 탐험가로서 도전 욕구가 마구 솟았다 그렇지만 조금은 막연했다. 이라크가 이렇게 넓고 역사가 깊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돌아봐야 하지 고민이 많았다. 다행히 출발하기 전 한국에서 이라크 관련 블로그나 책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르잔 부족이라는 소수민족의 존재, 북부 지역에 펼쳐지는 또 다른 문화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한 지인이 바르잔 부족 중엔 아직도 일부 다처제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공식으론 불법이지만 일부 농촌에서 관행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이런 여러 정보를 머릿속에 넣고 김태영은 인천공항에서 바그다드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의 나이는 50을 막 지난 50이었지만 체력도 괜찮고 오지 모험도 사양치 않을 만큼 모험심이 넘쳤다. 다만 좀처럼 사랑 같은 건 찾을 겨를이 없었다. 결혼하지 않았고 연애도 오래전 그만둔 상태였다. 혼자 지내는 삶이 자유롭다고 여겼지만 가끔씩 문득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서서히 바그다드 공항에 내릴 때 그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운명과 마주칠까?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기겠지. 아직은 자신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고 심지어 3명의 이라크 여성과 특별한 인연을 맺으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바그다드 신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김태영은 쏟아지는 열기와 인파에 조금 압도됐다. 거대한 공항 건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 히잡이나 스카프를 쓴 여성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관광객들이 뒤섞여 장관을 이루었다. 짐을 찾고 숙소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는 유창한 영어로 웰컴 투 바그다드 라며 활짝 웃었다. 역시 동서양의 교차로답게 바그다드는 중동과 서구를 잇는 다리를 갖고 있었다. 특히 티그리스 강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나뉘는 풍경은 장관이었다. 그는 택시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과 고층 빌딩, 그리고 옛 건축 양식이 혼재하는 도심을 바라보며 아, 여기가 진짜 바그다드이구나 라며 감탄했다. 우선 나흘 정도 바그다드에 머물며 그는 알무스탄 시리아 학교 바그다드, 박물관 알카짐 모스크, 그리고 오래된 시장들을 구경했다. 알무스탄 시리아 학교 내부에 들어섰을 땐 아바스 왕조의 흔적이 섞인 거대한 아치 구조에 넋을 잃었다.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스며든 곳이라니 하고 중얼거리며 그 웅장함을 필름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담았다. 알카짐 모스크는 여전히 현지인들의 예배 공간으로 사용돼서 입장 시 신발을 벗고 복장을 단정히 해야 했다. 그는 이곳에서 무슬림들의 기도 시간을 목격하며 이슬람 문명이 결코 낯선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어쩐지 그들의 절도 있는 기도 의식이 경건하게 다가왔다. 시장에선 향신료 카페, 도자기 보석 등 전통적인 물건들이 천장아치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상인들은 헬로우 코리아 라며 반색하고 차에 한 잔씩 권해주었다. 오, 형제의 나라. 코리아라며 미소를 지을 때마다 김태영은 왠지 친근함을 느꼈다.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에서 터키군이 참전했기에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 불러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걸 실제 체감했다. 바그다드를 떠나 그는 중부 나자프로 이동했다. 그곳의 종교적 성지와 사막이 펼치는 자연경관 동굴 안에 지어진 옛 사원, 그리고 낙타 체험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새벽에 낙타를 타고 떠오르는 순간 지구상 어딜 가도 보기 힘든 장관이 나타났다. 하늘 위에 떠다니는 별들과 아래로 펼쳐진 사막과 바위 기둥들. 김태형은 이건 정말 환상적이다라며 사진기를 쉬지 않고 눌렀다. 며칠 후 서쪽 아람바르로 향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부터 이어진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웅장한 유적과 사원터 등이 여행자들을 매혹했다 걸어다니며 고대 돌기둥을 만져볼 때 그는 이곳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쌓였구나 라고 전율을 느꼈다. 낮에는 더위가 무척 뜨거웠지만 사막 바람이 약간 식혀주었다. 이라크엔 볼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당장 여기서도 몇 달을 보낼 수 있을 법했다. 하지만 그의 궁극적 목표는 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곧 북부 지역으로 가야지. 바르잔 부족이 사는 농촌까지 가보자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굳어졌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자오, 술라이마니아 등은 바르잔 부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바르잔 부족은 이라크 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존재하지만 독립 문제로 오랜 갈등이 있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폐지하고 세속주의와 여성 권리를 강화했음에도 바르잔 농촌에선 아직 일부 다처제가 관행으로 남아있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김태형은 바그다드에서 국내선을 타거나 장거리 버스로 옮겨가며 북부로 점차 이동했다. 중간중간 거친 사막 풍경과 국경지대 특유의 체크포인트도 지나쳐야 했다. 종종 경찰이나 군인이 신분증을 검사했고 외국인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무사히 통과했다 반드시 조심하라. 는 현지 가이드들의 경고도 있었지만 김태형은 여행은 도전 아니겠나 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아르빌 시내에서 바르잔 출신 가이드 하산을 소개받았다.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그는 원하면 농촌 지역까지 동행해 주겠다. 내가 잘 아는 마을 근처도 볼만하다. 고 제안했다. 하산의 안내로 김태형은 아르빌에서 차로 4시간쯤 떨어진 작은 바르잔 마을에 도착했다. 이름은 자라였다. 주변 지형은 메마른 황토 언덕 군데군데 얕은 산이 펼쳐진 모습이었다. 15층짜리 흑벽 건물이 다닥다닥 모여 있었고 수도나 전기 인프라가 부족해 보였다. 도착하자마자 몇몇 주민들이 나왔다. 곧 하산이 바르잔어로 무언가 대화를 나눴고 그들이 환영한다며 김태형을 반겼다. 한국인이라고 하자 더욱 호기심을 보였다. 한국 우리의 형제 나라에서 왔다고 중장년층 중엔 과거 한국 전쟁 이야기를 들어본 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잘 왔소.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슈 같은 말이 쏟아졌고 김태형은 뜻밖의 환대에 기분이 좋았다. 그날 저녁 주민들이 모여 가정집 마당에서 식사를 차려줬다. 양고기 스튜 쿠스쿠스, 납작빵, 그리고 라브 같은 토속 음식들이 푸짐하게 나왔다. 아이들이 빙 둘러서 구경했고 어른들은 형제 어서 먹어보라 며 권했다. 김태형이 테셰퀴르 에데림하고 아랍어로 답하자 박장대소가 터졌다. 곧 바르잔 전통 노래를 틀고 몇몇 남자가 춤을 추는 모습이 펼쳐져 흥겹게 밤이 깊었다 하사는 이곳은 정말 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르잔 전통을 지키고 있고 현대 이라크 법과는 조금 충돌되는 관습들도 남아있지만 대체로 외부인에게 친절해요 라고 귀띔했다. 이튿날 아침 주민 몇 명이 김태형에게 작게 물었다. 정말 한국에서 왔나? 건강해 보인다. 혹시 결혼했냐? 등등. 그는 웃으며 결혼 안 했고 자유롭게 혼자 산다고 했다. 그러자 웅성거리며 하필이면 결혼 안 한 남성이라니 이건 좋은 기회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뭔가 이상하게 들렸다. 그리고 바로 마을 장로 격인 노인이 찾아와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하산을 통해 통역시켰다.
핵심은 이랬다. 우리 마을은 남성 부족 현상이 아니라 반대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상태다. 따라서 일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다. 이곳 농촌에 남성들이 거의 없어 가끔 일부 다처제도 한 가정에서 여러 여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한국인 남성이 와서 건강해 보이니 혹시 우리 여성들과 혼인의 아이를 낳을 수 없겠느냐. 김태영은 처음엔 무슨 말을 듣나 싶어 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혼란에 빠졌다 지금. 저보고 이 마을 여성들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 달라는 거예요. 하산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본인은 농담이나 희망일 수도 있지만 꽤 진지하게 제안하시는 듯합니다라고 통역했다. 태영은 황당해서 웃음이 났지만 동시에 강한 거부감이 드러난 그런 생각 전혀 없는데 라고 당장 답했다. 장로는 뜻밖의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고민해보라. 우리 여성들이 그대에게 호감을 표시할지도 모른다. 그리곤 별말 없이 돌아갔다. 남겨진 김태영은 하산에게 이런 얘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라크 법으로 일부 다처제는 불법 아니야? 라고 물었지만 하산은 공식으론 그렇죠. 다만 이곳 농촌에선 아직도 관행으로 남아있어요. 정부가 적극 단속도 하지 않고요. 아니면 종교적 혹은 전통적 방식으로 혼인을 인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답했다. 김태영이 고민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낯선 땅에서 결혼의 아이를 낳아준다니 그 자체가 황당한 제안이었다. 다시 한번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여행자로 잠깐 왔을 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 없다. 아이를 낳고 책임질 자신도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장로는 알겠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네 분위기는 묘하게 아쉬워하는 듯했다. 몇몇 젊은 여성도 왜 한국인이 우리를 싫어하나 라는 표정을 보였다. 하산이 중재하느라 애썼다. 이분이 그냥 여행 중이라서 그래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10일간 자라 마을에 묵으면서 김태영은 마을 곳곳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친해졌다. 그중에는 실제로 독신으로 지내는 젊은 여성들도 있었다. 대부분 30대 초중반에서 40대 초반이들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어 농사나 가사를 맡으며 남편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도시나 국경 너머로 떠났다거나 전쟁 중 실종됐다 등 사연은 다양했다. 마을 내 남자 부족이 심각해서 예전부터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형태상 결혼해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결혼 없이 지내다 결국 다른 부족으로 시집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이방인 김태영이 의외로 듬직하고 매너 있으며 건강해 보이니 은근히 인기를 끈 모양이었다. 굳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대놓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김태영과 특히 가까워진 여성 3명이 있었다. 하나는 하산의 사촌 동생 파티마, 또 하나는 옆집에 사는 자이납, 마지막은 마을 교사 역할을 하는 누르. 김태영은 원래 이들과 별 의도 없이 이야기 나누고 식사도 했는데 점점 그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됨을 느꼈다. 파티마는 수줍음이 많은 처녀였다. 깔끔한 히잡을 쓰고 시선을 아래로 깔며 말하지만 호기심이 많아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K-팝이 유명하다는데 나도 들어보고 싶다며 김태영의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찾아 듣다가 즐거워하곤 했다. 처음에는 어린 동생 같은 이미지였지만 점차 진중하고 착한 인성을 알게 되면서 태영은 파티마가 참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느꼈다. 자이납은 좀 더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웃음이 많고 수다스럽고 농담도 잘한다. 태영 오빠, 여긴 너무 지루하죠. 난 도시로 가는 게 꿈이에요. 라며 자유분방한 면이 있었다. 물심양면으로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며 태영을 돌보는데 열심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엄마랑만 살고 농사를 지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다고 했다. 태영이 남성으로서 일 도와주고 웃음도 주니까 고마움을 느끼며 점점 호감이 싹튼 모양이다. 누르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배워 아이들에게 기초 수업을 해주는 사랑방 교사 역할을 맡아왔다. 38세로
세 여성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성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예전에 시외곽 중학교를 잠시 다녔지만 가정 사정으로 중단했다 그래도 아랍어와 바르자너를 모두 읽을 줄 아는 몇 안 되는 여성이다. 김태영과 대화에서 지성적인 면이 느껴졌고 둘은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누르는 언젠가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학교를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김태영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 명과 교감하면서 감정이 흔들렸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삶이 치열하구나. 특히 5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그들이 뿜는 에너지가 마치 숨통을 트여주는 것 같았다. 물론 일부 다처제의 제안 이야기가 다시금 떠오르자 설마 이 세 명이 전부 내게 관심을 하는 건 얼토당토하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런 상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편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근처의 다른 부족이나 도시 세력이 세금이라며 갈취하려 하거나 농작물을 빼앗는 일이 벌어졌다. 남성 부족으로 인해 방어력이 떨어진 이곳을 만만히 본 것이다. 어느 밤 무장한 몇 명이 침입해 곡물 창고를 털었다. 주민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르잔 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적극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 김태영이 우연히 침입 장면을 목격해 하상과 함께 맞서 싸워 쫓아냈다. 김태영은 특별한 무술이나 군력이 없었지만 젊었을 때 태권도를 조금 배웠고 오직 탐험하면서 길러진 담력이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대담하게 외쳐 너희 뭐 하는 짓이야 라며 돌멩이와 막대기로 맞서자 침입자들이 당황해 달아났다. 마을 남성들도 합세의 사태는 커지지 않았다. 이 일을 계기로 주민들은 그를 용기 있는 한국인으로 다시금 칭송했다. 파티마 자이납 누르도 당신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엄청 고마워했다. 비유하자면 마을을 구한 영웅 취급이 된 것이다. 김태영은 부끄러우면서도 묘하게 뿌듯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들을 두고 그냥 떠나기엔 미안할 정도로 정이 들었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며칠 후 침입 세력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모두가 경계했지만 큰 제약은 없었다. 마을 남성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김태영도 자진해서 번갈아 밤샘 근무를 도왔다. 그의 의지와 헌신을 본 주민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신뢰를 보내왔다. 그렇게 사건을 계기로 세 여성 모두가 태영에게 호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장로는 웃으며 역시 우리 말이 맞지? 당신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남자라고 했잖나? 라는 뉘앙스로 능청을 떨었다. 하산조차도 형, 이건 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 마을이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데라며 웃었다. 김태영은 당황스러웠다. 진심으로 한 명을 좋아한다 해도 둘 이상과 얽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일부 다 처제라니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하지만 파티마 자이납 누르가 각각 매력이 있고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니 어느 쪽도 단칼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떡하지? 어쩌면 제대로 결혼해야지. 세 명 다는 불가능하잖아. 고민이 깊어졌다. 문제는 이들 세 여성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다. 어차피 마을에 남자가 부족하고 일부 다처 관습이 허용되는 우리 문화 속에서 한 명이 김태영을 차지하면 나머지 둘은 또 결혼 못할 수도 있다. 차라리 세 명이 함께 그의 아내가 되면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서로 윈윈 아닌가. 이런 대화가 여성들 사이에서 오갔다. 결국 세 사람은 김태영이 모두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기꺼이 함께 살겠노라. 는 쪽으로 합의해버렸다. 김태영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세 명 모두가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마을에선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다. 이라크 법으론 불법이지만 비공식적인 종교 전통 의식을 통해 다처 가정을 구성해버리면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태영은 단호히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명과도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세 명이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세 여성과 주민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 고 매달리니 마음이 흔들렸다. 실제로 정이 깊어진 상황이라 감정적으로 뿌리치기 쉽지 않았다. 또 그가 떠나버리면
이 여성들이 다시 고통받을 걸 알기에 죄책감도 들었다. 마을 장로와 하사는 이건 당신 자유지만 떠나지 말고 오래 살아보라. 아이도 낳으라며 유혹했다. 태영은 밤마다 혼자 고민에 잠겼다. 한국의 고독한 삶은 어떡하지? 내가 여길 영원히 살 수도 없는데, 아니 하지만 어쩌면 내 인생 방향이 여기로 정해지는 걸까? 스스로도 모순적이었지만 새 여성에 대한 호감과 이 마을에서 느끼는 의무감이 그를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던져 넣었다. 얼마 후 새 여성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산이 통역해줬다. 파티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신이 싫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조금만 더 생각해줘요 라고 했다. 자이납은 내가 떠나면 난 너무 슬플 거야. 그리고 우리 마을도 크게 낙담하겠지. 라고 했다. 누르는 조용히 결정은 결국 당신 몫이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했다. 태영은 그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 정말 날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뭘 잘해서 새 여성은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때마침 예전 곡물, 절도 세력이 다시금 마을을 위협해왔다. 이들은 한밤중에 무장하고 습격, 이번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곡물을 내놓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이었다. 마을 남성들이 맞서 싸우려 하나 했으나 숫자가 적었다. 김태영도 나섰지만 총기까지 지닌 상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인 순간 하산이 근처 친족 마을에 지원을 요청했고 5시간 뒤 지원병이 도착해 무장 세력을 쫓아냈다. 총격이 오가고 일부 부상자가 생기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김태영도 팔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이 참혹한 순간을 목격하며 그는 이 마을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침입자들이 물러간 뒤 주민들은 울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김태영도 새 여성과 포옹하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달랬다. 그 순간 그는 강렬한 결심이 들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고 떠나긴 힘들다. 내가 여기서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곧 장로에게 저 더 머무를래요. 그리고 만약 세 분이 원한다면 결혼도 생각해 볼게요 라는 뜻을 전했다. 마을 측은 이 말을 듣고 환호했다. 곧바로 공식 결혼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라크 정부가 인정하는 혼인신고는 불가능하지만 종교적, 전통적 혼인의식으로 내부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한 남성이 여러 여성과 동시 결혼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전통 의식은 비교적 간소했다. 장로와 몇몇 어르신이 주관하고 여성 3명이 전통 복장을 입었다. 각자 손등에 헤나를 찍고 손을 잡은 채 장로의 경문을 듣는 시기였다. 김태영도 약간 바르잔 전통 의상, 비슷한 걸 착용했다.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축하했고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다. 희한하게도 새 신부가 동시에 남편과 손을 잡는 장면에 태영은 민망해하며 땀을 흘렸다. 장로는 비록 국가법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을 전통에 따라 네 사람은 한 가정이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돕기를 일하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환호했고 새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영을 바라봤다. 태영도 복잡했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의식이 끝나고 김태영은 새 여성과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마을 빈집을 손봐 거기에 정착했다. 내부를 청소하고 가구와 침구를 마련했다. 물론 한 집에서 4명이 함께 지내는 건 상당히 어색했지만 여긴 그게 자연스러웠다. 방을 4개 마련해 놓고 각 여성마다 개인 공간을 주었으며 태영은 번갈아 이 방 저 방을 오가는 식으로 지냈다. 처음엔 여성들끼리도 질투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들은 이미 서로가 동등한 아내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히려 우리 한 명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이 비참해진다. 나눠서 서로 도우며 지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의외로 충돌 없이 지냈다. 태영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당신들은 다 천사인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여성들은 웃으며
우리도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라고 답했다. 일상은 시골 농사나 가산 노동,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분주했다 아침이면 각자 할 일을 나누고 해질녘 이면 집 마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바르잔 음악을 틀어두고 차이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태영은 그 모습이 마치 큰 가족 같아 포근했다. 새아내가 서로 신경 써주고 요리나 청소를 함께 맡아 하니 집안이 돌아가는 속도도 빨랐다. 2달쯤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파티마가 몸이 이상해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요. 라며 휘청거렸다. 간단한 테스트 후 임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태영은 눈물을 흘리며 파티마를 안았다. 정말이야?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다니. 파티마도 울먹이며 이게 꿈인가 봐요. 감사해요. 라고 답했다. 일주일 뒤 자이납도 나도 컨디션이 이상하다. 혹시 나도라는 촉이 들었는데 검사 결과 역시 임신이었다. 이쯤 되니 마을은 소동에 가까웠다와 한국인 사위가 오더니 벌써 2명이나 임신을.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다. 곧 누르까지 똑같은 증상을 보였고 검사해보니 또 임신 세아내 모두가 한꺼번에 임신해버린 것이다. 이건 마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보통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어도 임신 시기가 겹치는 건 드물다고 했다. 주민들은 신이 보낸 축복이라며 열렬히 환호했다. 김태영은 놀람 반, 기쁨 반, 부담 반이었다. 내가 이렇게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나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컸다 하지만 새 여성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돌보며 당신도 힘이 되니까 괜찮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임신 초기엔 여성 3명 모두 입덧에 시달렸다. 집안이 좀 뒤숭숭했지만 태영이 열심히 요리나 허드레시를 맡아줬다. 마을도 이들을 아끼고 협력해서 영양가 있는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호겨 위급 상황이 생기면 인근 의료센터로 이동할 준비를 했다. 이 시기 또다시 외부 세력이 마을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마을 남성들이 단단히 대비했다. 태영은 리더십을 발휘해 울타리를 보강하고 야간 순찰을 강화하는 체제를 잡았다. 이젠 아내와 아이까지 있으니 내가 지켜야 해 하고 결의했다. 실제로 그 세력이 소규모로 침입해 왔지만 이번엔 마을에서 준비가 철저해 곧바로 저항했다. 태영이 지휘하면서 주민들이 함정과 호루라기로 경고를 보내 침입자들을 처음부터 압도했다. 결국 그들은 도망갔고 더는 제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큰 갈등이 해결되며 마을 내부 결속은 더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3명의 아내가 모두 출산 시기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본격적 여름철이 되기 전이어서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아 산모들이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마을이 준비한 임시분만실에 침대와 청결한 시트, 의약품을 구비해 놓았다. 바르잔, 전통 산파들과 가까운 신병원 간호사가 함께 대기했다. 먼저 파티마가 진통에 들어갔다 젊어서 그런지 출산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밤새 끙끙 앓고 아침에 딸을 낳았다. 자이납과 누루 역시 10주 강역으로 각각 아이를 출산했다. 결과적으로 파티마와 누르는 딸, 자이납은 아들을 낳았다. 이 시점에서 김태영은 단숨에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마을 전체가 축하연을 벌였다. 하루 사이가 아니라 주차를 달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짧은 텀에 새 아내가 전부 아이를 안았으니 대단하다. 태영은 감격으로 울음을 쏟았다. 본인도 50세의 오랜 독신 삶을 살았는데 어느새 새아이의 아버지가 되다니. 새 여성은 서로를 축하하며 아이들을 안고 웃고 울고 기뻐했다. 이제 마을의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다. 자매 같았던 새 여성은 육아 팁을 공유하고 아기들을 돌보며 서로 협력했다. 한 명이. 집안일을 하면 다른 한 명이 아기 3명을 봐주고 또 한 명은 식사 준비를 하는 식으로 김태영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며 감동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선 자연스럽게 다처 가정의 장점이 드러났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러 아기들이 조금씩 자라는 동안
김태영과 새 아내는 점차 한 가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한국 혈통과 어머니의 바르잔 문화를 함께 이어받아 독특한 혼혈로 자랄 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게 바르잔의 새로운 미래 아닐까, 한국과 바르잔의 결합이라니 재밌는 운명이다 라고 농담했다. 태영은 이 작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을에서 자립할 방법을 찾았다. 가능하면 한국과 연결해 구호 물자를 안정적으로 들여오거나 자라 마을의 농산물을 한국에 알리는 사업을 시작했다. 김태영은 파티마 자인남 누르와 새 아이를 지키며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 외부 위협은 주민들의 단합으로 물리쳤고 마을은 새 아기의 웃음으로 더욱 생기 넘쳤다. 이 독특한 사랑과 가족 이야기는 바르잔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대 나이에 결혼한 남성이 자신의 50대 장모님의 임신과 태교를 위해 함께 힘을 써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조용한 주택가, 이제 막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부부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인 강현우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단련하고 열심히 노력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청년이다. 아내인 수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면서도 꿋꿋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모습에 끌려 젊은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수진의 어머니, 즉 현우의 장모님인 김미라는 52세이지만 곱상한 외모와 다정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이후로는 딸 수진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온 분이었다. 수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미란의 헌신을 눈으로 봐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 있었고 악착같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은 수진에게 늘 존경의 대상이었다. 미라는 혼자서 수진을 대학까지 보내며 한 번도 본인의 삶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해도 나는 딸 하나면 충분해, 딸이 내 전부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엄마를 존경한 수지는 엄마에게 새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면 좋겠다고 늘 마음속으로 바랐다 하지만 미라는 단 한 번도 연애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에 그저 엄마가 원한다면 하는 정도로 담담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현우 역시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가족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게 갈망했다 그래서인지 가정을 이루는데 강한 열망이 있었고 수진과 만났을 때 상대가 편모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수진과 하나가 되어 자상하고 안정적인 가족을 이루고 싶었고 수진 역시 우리 둘 다 가족이 적으니 더더욱 서로에게 소중히 해야겠다. 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 후 둘은 수진의 어머니 미란과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는 미란의 반대가 없었을 정도로 당연한 수순이었다. 신혼 초 미란은 사위 현우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의외로 집 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제가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라고 부담 없는 웃음을 지으며 챙겨주자. 미라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다. 남편을 잃은 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던 시간만큼이나 그녀에게 사위는 부담스러운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아들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현우도 장모를 볼 때면 고아원에서 받지 못했던 모성애를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 수지는 둘이 친밀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는 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제법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현우는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 과장 직급을 달고 있었고
수지는 지역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미라는 식당 일과 가사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나름대로 생활비 일부를 보태곤 했다. 내가 벌어서 우리 집 림에 보태겠다고 나서는 그녀를 수진과 현우는 엄마, 이제 조금 쉬셔도 돼요. 라고 자주 말렸지만 미라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너희에게 종종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다며 늘 웃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과 현우는 장모인 미란에게 집요하게 말을 꺼냈다. 엄마도 이제 자신의 행복을 좀 찾아보면 어때? 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미란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내가 뭘 이제 와서? 라고 웃어넘겼지만 수진과 현우는 진지했다. 엄마가 재혼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도 사람들 만나보고 취미 모임이라도 가보고 편하게 어울리시면 좋겠어요. 늘 혼자 계시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미라는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느꼈다. 사실 딸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도 어느새 마음 한켠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진과 현우는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정보를 모아 미란에게 슬쩍 건넸다. 요가 동호회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여행 모임도 있대요. 엄마가 관심 있으신데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미라는 살짝 망설였지만 그래 모처럼 내 삶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미라는 동네 등산 동호회를 한번 방문하게 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해하던 그녀였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반갑게 맞아줘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주말에 산행을 다녀온 미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과 현우가 문 앞에서 반갑게 맞았다. 엄마 어땠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미라는 활짝 웃으며 글쎄,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아직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그래도 등산하다가 땀도 흘리고 맑은 공기도 마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답했다. 그 미소가 미란의 마음이 한층 더 유쾌해졌음을 보여줬다. 부부는 그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꾸준히 나가보세요. 엄마도 취미생활 해야죠. 라고 권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미라는 동호회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고 같은 죄 속한 사람들과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그 중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도 있었다. 이름은 최민석이고 직업은 자영업자로 작은 건축 자재점을 운영한다고 했다. 산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미란과 민석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 우리 편하게 말 놓을까요? 라는 제안을 주고받을 만큼 금세 가까워졌다. 미란은 낯선 남자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동호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평소보다 한층 밝은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 같이 등산했던 분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왔어.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더라. 수진이 엄마 재미있다고 느낀 분 없었어요. 라며 장난스레 묻자 미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민석 씨라고 건축 자재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참 성격이 좋더라. 말도 잘 통하고 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했다. 얼마 후 미라는 동호회 모임 후 민석과 따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얘기를 하게 되었고 민석이 저도 사실 예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아이 없이 이혼했어요. 재혼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혼자 지내는 게 참 쓸쓸하다고 라고 고백했다. 미라는 본인도 사별 후에 어두운 터널 속을 살았다고. 그러나 딸 덕분에 버텼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오히려 더 진솔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미란이 점점 민석과 가까워진다는 낌새를 느낀 수진과 현우는 내심 반가워했다. 엄마 혹시 요즘에 연락 자주 하는 그분이 민석 씨 맞아요? 수진이 물으면 미란은 수줍게 웃으며 어떻게 알았어 그래? 가끔 전화도 하고 요즘엔 문자도 자주 해 라고 답했다. 현우는 저는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호기심을 보였다.
수진도 그래요. 엄마도 사람들 앞에 숨기지 말아요.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으니까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요. 라고 거들었다. 결국 미라는 고민 끝에 민석을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일요일 점심, 뭔가 근사한 음식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미라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수진과 현우도 적극 거들면서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다 성인이고 또 민석 아저씨도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죠. 라고 말했다 미라는 아저씨라는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다. 딸과 사이가 응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다. 민석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현우는 반갑게 손을 내밀며 민석 형님 어서 오세요. 저희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쁩니다라고 했다. 수진도 엄마가 사실 부끄러움이 많으신데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거 보니 민석 아저씨가 참 좋은 분인가 봐요. 라고 웃었다 민석은 저도 미란 씨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요. 정말 따뜻하시고 배려 깊으시고 라며 멋쩍게 덧붙였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민석이 건축 자재점을 시작하게 된 경희미란이 사별 후 딸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우의 고아원 시절과 수진의 어린 시절 추억 등등 말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민석은 사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미란도 마음이 놓였는지 이제 자주 놀러 오세요. 우리 식구랑 친해져야지. 라고 초대했다. 수진과 현우는 키득거리며 오, 엄마가 아주 대담해지셨네. 라고 농담을 던졌고 그 말에 미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이후로 민석은 주말마다 미란을 집으로 데리러 가서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여행지나 맛집을 다니곤 했다. 처음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어도 되나 하고 망설이던 미란이었지만 수진과 현우의 지지가 큰 버팀목이 되었다. 어느 날 미란은 수진아 현우야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나 정말 민석 씨랑 사귀어 볼까 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도 이젠 내 삶도 소중하게 가꾸고 싶어.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은 엄마 축하해.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환하게 웃었다. 현우도 저희가 계속 바라던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지셨으면 했거든요. 라고 반겼다. 그렇게 미란과 민석은 연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부부는 새삼 기분이 묘했다. 보통은 자식이 결혼해 독립하고 부모는 혼자 지내거나 재혼을 고민하는 상황일 텐데 이 집에서는 20대 부부가 장모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수지는 엄마 혹시 애정 표현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요? 라며 직구 같은 질문을 던져 미란을 당황하게 만들곤 했다. 미란은 아유 그런 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너까지. 왜 그러니 라며 얼굴을 붉히며 웃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 광경을 보며 현우는 이 집은 참 따뜻하다는 생각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다. 연인으로 지내는 시간이 3달쯤 지나자 미라는 점점 민석의 집에도 드나들며 하루 이틀씩 머무르기도 했다. 물론 이는 딸과 사위에게 미안할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과 현우는 엄마 자유롭게 해요. 엄마가 집에 안 계셔도 저희는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툭 털어놓았다. 미라는 그들의 배려에 큰 감동을 느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날 위해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더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소한 일이 하나 벌어졌다. 미란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엄마, 요즘 식사할 때 쓰린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라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라며 대수로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에는 한밤중에 메스꺼움을 느껴 화장실로 달려가기도 했다.
옆에서 보던 수진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엄마 동네 내과라도 가보자. 고 다그쳤고 미라는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검진 후 잠시 말을 아끼다가 최근 생리주기나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라고 묻더니 미란을 잠시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했다. 미라는 속으로 내가 어디가 크게 아픈 건가 하고 겁이 났다. 그런데 검사를 마친 뒤 의사는 의외의 소식을 전했다. 미라님, 혹시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네, 제가 임신이라니. 그럴 리가. 저는 50대 초반인데. 라고 얼버무렸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며칠간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해 있었다. 증상을 더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지만 확실한 사실이었다. 미라는 임신 7주 차라는 소견을 받았다. 제가 이런 나이에 임신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의사에게 말했지만 의사 역시 드물긴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던 케이스였어요. 라고 했다. 미라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도대체 어쩌면 좋지? 민석 씨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고 수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도 미라는 가장 먼저 딸인 수진과 의논했다. 사실 수진도 병원 결과를 함께 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꽤나 놀랐다. 그러나 수진은 의외로 침착했다. 엄마 물론 놀랄 일이지만 우선 축하해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엄마 몸은 좀 걱정되지만 엄마가 원한다면 저도 힘이 되어줄게요. 라고 했다. 미라는 이제 와서 무슨 축하 인사. 어쩌면 좋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수지는 엄마가 더 이상 혼자 결정짓지 않길 바랐다. 엄마 민석 아저씨께 말씀드려야죠. 엄마와 아저씨 사이에 생긴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라고 용기를 주었다. 미라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민석과 약속을 잡았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미라는 한참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석 씨, 나 임신을 했대요? 라고 고백했다. 민석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윤정 씨 지금 농담이죠? 라고 물어봤지만 미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는 정말 놀랍고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미란 씨가 원한다면 난 기꺼이 함께 할 거예요. 라고 진심을 전했다. 미란은 그 말에 마음이 살짝 놓였지만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미란은 수진과 현우에게 민석의 반응을 전했다. 민석 씨도 함께 하겠다고는 했는데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내가 이걸 어쩌면 좋냐? 고 얘기하며 흐느꼈다. 현우는 차분하게 어머니 우선은 건강부터 챙기셔야 해요. 50대 임신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을 더 꼼꼼히 받아보라 했죠. 라고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와야 한다고 했어. 라고 답했다. 수지는 그럼 우리는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엄마가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석은 본인도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미란을 집으로 불러 조용히 얘기를 나눴다. 미란 씨, 나 사실 우리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기가 생겼다고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미란 씨와 한 집에서 살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우리 아이도 함께 키우고 싶고요. 미라는 말없이 민석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나이가 어릴 때도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었다 싶네요. 라고 했다. 민석은 멋쩍게 웃으며 제가 부족해도 저를 믿어주시면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다. 미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평소라면 이 나이에 재혼이라는 하고 도망갔을 텐데 이번에는 수진과 현우 그리고 민석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용기를 냈다. 우리 정말 재혼할까? 미란이 묻자 민석은 두 말 없이 그래 하자 라고 답했다. 미란은 감격 섞인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미라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다. 나 민석 씨랑 결혼하기로 했어. 곧 정식으로 상견례라는 걸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과 현우는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미라는 나도 이번만큼은 내 마음을 믿어보려 해. 라고 답했다. 현우는 그럼 저희가 예식장이나 혼인신고 절차 같은 건 알아볼게요. 어머니 몸이 편해야 하니까 가능한 한 간소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미라는 딸 부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적극 도와주는 모습이 놀라웠다. 심지어 수지는 엄마 임신했으면 태교해요. 저랑 같이 요가도 다녀봐요. 임산부 요가 배우면 몸에 좋대요. 라며 잔소리까지 했다. 미라는 나 진짜로 임산부가 된 거지. 라는 신기함에 혼잣말을 하며 웃음을 지었다. 사실 20대 후반에 딸을 낳고 50대 초반에 다시 임신이라니 인생이 참 희한하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석도 자신의 집에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버렸다. 새로운 가구나 유아용품도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직 이르지 않아 라고 미란이 말려도 민석은 아니야. 준비는 빠를수록 좋은 거지. 미란 씨랑 우리 아기를 맞이할 공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라고 했다. 건축 자재점을 운영하며 생긴 꼼꼼한 성격과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설렘이 민석을 매일 활기 넘치게 했다. 마침내 민석과 미란의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예식 자체는 간소하게 치르고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기로 했다. 문제는 미란 쪽에는 딸 수진과 사위 현우, 그리고 소수의 친척밖에 없었다. 민석 쪽도 이혼 후 왕래가 줄어든 친정 쪽 사람들 몇 명과 지인들 뿐이었다. 그럼 저런 형식보다 둘이 같이 살기로 했다는 선언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란의 건강 상태와 임신 진행 상황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혼식 한 달 전 미란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들렀다. 나이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그에 맞는 특별 관리가 필요했다. 의사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아기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네요. 다만 몸조리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줄이고 영양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요. 라고 당부했다. 미라는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났다. 내 뱃속에 이런 작은 생명이 자라다니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상상 못했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수진과 현우는 일찍 예식장에 가서 준비를 도왔다. 미라는 본인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말이 되니 하고 웃기도 했지만 막상 드레스를 입고 보니 신부다운 우아함이 풍겼다. 민석은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대기실 거울을 보며 내가 지금 결혼식장에서 있다니 꿈만 같네 라며 흡족해했다. 수진이 엄마 사진 잘 찍어야 하니까 이따 꼭 웃으세요 라고 걱정 섞인 응원을 하자 미라는 벌써부터 얼굴이 굳을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웃어볼게 라며 힘줘 말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 서로 나이가 있는 만큼 호화스러운 행진이나 예식 순서는 생략했고 대신 가까운 이들의 축하와 두 사람의 진솔한 다짐이 오갔다. 수지는 엄마, 내가 보기엔 엄마, 오늘 최고로 예뻐요. 그리고 민석 아저씨도 멋있네요 라며 눈물을 글썽겼다. 현우는 두 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재밌게 살아요. 새로운 가족 한 명이 늘어날 텐데 그 아기도 우리가 다 같이 돌볼 거잖아요. 라고 해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신혼여행이라 할 것까지는 없었지만 미란과 민석은 근교 펜션에서 2박 3일 정도 쉬었다가 돌아왔다. 임신 중이라 멀리 가기엔 무리였고 또 미란은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둘은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준비를 잘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과 현우가 환하게 맞아줬다. 어머님, 이젠 진짜로 민석 아버님이 생긴 거네요. 축하드려요.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미란과 민석은 아버님이라 조금 어색하긴 한데 점차 익숙해지겠지 라며 웃어넘겼다. 본격적인 임신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미라는 고령 임신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받았다. 결과적으로 매번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지로 마음만은 편안해졌다. 수지는 엄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임산부 전용 요가 클래스를 등록해 동네 센터에 다니기도 했다. 거기서 만난 다른 임산부들은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이었고 미란을 보고 어머니가 딸 산책 따라오셨나 하고 착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란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꿋꿋하게 수업을 받았다. 한편 수진과 현우는 새로 태어날 동생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자며 아기용품 가게를 돌아다녔다. 어머님이 출산 준비를 모두 다 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이었다. 아직 미란의 배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부쩍 몸이 무거워졌다는 걸 느낄 정도였다. 밤에는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민석은 미란의 손을 잡고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고 미란은 자꾸 그런 말하지. 마요. 난 지금도 고맙고 앞으로도 고마울 거야 라고 답했다. 동네에도 조금씩 소식이 퍼졌다. 처음에는 진짜야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내 아휴 그래도 축하해야지. 드문 일이긴 해도 새 생명이잖아요. 라며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았다.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미라는 여느 임산부와 다를 게 뭐야. 나도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인데 라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배려가 컸다. 수지는 엄마 혹시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버티시나요? 라고 했고 미라는 나도 뭐 딸 덕에 단단해졌다 라며 웃었다. 출산 예정일이 서서히 다가올 무렵 미라는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입원을 권유받았다. 혼자 집에서 지내다가 돌발 상황이라도 생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민석은 나도 일을 조금 줄이고 건축 자재점은 직원을 더 뽑아서 운영할게. 미란 씨 옆에서 간호해줄게. 라고 자처했다. 수진과 현우 역시 저희도 교대 근무처럼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들릴게요. 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미라는 출산이 임박한 약 한 달 반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입원실에서의 일상은 무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라는 그 시간을 태교와 휴식으로 삼았다. 수진이 가져다준 음악을 듣고 현우가 추천해준 동화책을 읽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아기 조금만 더 있다가 나와. 엄마가 너 너무 기다리고 있어. 언니랑 형부 같은 느낌의 딸과 사위가 또 있어 참 희한한 가족이 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참 따뜻해. 넌 이 세상에 와서 절대 혼자가 아닐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하다 보면 미라는 자주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이건 축복이야. 내 삶에 늦게 찾아온 또 다른 기회란 말이야. 드디어 진통이 찾아온 것은 예정일보다 열흘가량 앞선 시점이었다. 밤늦게 갑자기 배가 당기는 고통이 시작되었고 미라는 간호사를 불렀다. 아유, 이게 드디어 오는구나. 미라는 흐릿한 정신으로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응급분만실로 미란을 옮겼고 민석과 수진 그리고 현우가 달려왔다. 의사는 나이가 있으셔서 제왕절개를 고려했는데 자연분만 쪽으로 진행해도 괜찮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언제든 수술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긴장 놓지 마세요. 라고 안내했다. 미라는 수술복을 입고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내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지? 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수지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힘내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키워줬는데 이번에도 꼭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빠 사별한 남편 또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민석은 미란 씨, 내가 옆에 있어 우리 아기 만나러 가자. 라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현우 역시 어머니 제가 밖에서 기도할게요.
아무 문제 없이 순산하시길. 미라는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출산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의사는 몇 차례 제왕절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반복했다. 미라는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고 민석도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어떻게든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진통 시간은 길었지만 아기의 심장 박동은 다행히 안정적이었다. 마침내 장시간의 사투 끝에 아기가 세상에 나왔다. 우렁찬 울음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의 외침이 분만실을 울렸다. 미라는 그 소리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곧, 진짜 나았구나.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수진과 현우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아기 울음소리야. 아기다. 수진은 엄마가 정말 해냈어. 라고 외쳤고 현우는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며 감격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조금 쉬시고 회복실에서 볼 수 있어요. 라고 알려왔다. 그 말에 세 사람은 함께 안도의 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민석과 미라는 회복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잡고 따뜻한 아기의 천이 미란의 품에 전해지자 감격의 눈물이 또 한 번 솟구쳤다.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엄마가 된 김미라는 기적처럼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으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다. 강현우, 수진, 최민석과 함께한 이 집은 사랑과 헌신으로 빛났다. 52세의 임산부가 보여준 용기와 가족의 따뜻한 품은 모두에게 기적을 선사했다. 이 특별한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감상을 가지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